저는 모든 불행을 생각하지 않고 아직 남아있는 아름다움을 생각합니다. 이곳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의 빛을 비춘 특별한 소녀의 말입니다. 이곳은 안네 프랑크, 즉 안네로 더 잘 알려진 소녀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최근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삶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1940년대 전반기에 나치가 유럽 정역에 그들의 그림자를 들이우던 시기에 가족을 둘러싼 사건들과 그들이 박해를 피해 도망치려 했던 결국 실패로 끝난 노력을 기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젊은이의 희망과 두려움과 박해라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배경 속에서 펼쳐지는 평범한 청소년기의 일상적인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비범한 사건들을 단지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견뎌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안네 프랑크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세계의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네 프랑크의 인생 이야기는 그녀의 이름이 가장 많이 연관된 나라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중들은 종종 그녀가 사실 독일 태생이었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그녀는 1929년 6월 12일 마인가우 적십자 클리닉에서 태어났으며 에디트와 오토 하인리 프랑크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언니 마르고트는 3년 먼저 태어났습니다. 어린 안네는 생애 초기 몇 년 동안 자신을 좁은 세계 밖에서 유대인들이 겪는 편견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프랑크 가족은 신앙의 더 엄격한 부분을 따르지 않는 자유주의 유대인 가정이었습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함께 살고 일하는 비교적 다문화적인 도시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왜 그런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1933년 4살이 되었을 때 가족에게 무언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알 만큼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물론 교회는 아돌프 히틀러와 그의 나치 깡패들이 독일에서 권력을 잡고 이전의 바이마르 공화국을 제3 제국으로 바꾸기 시작한 해였습니다.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순수성과 증오를 강조하는 모든 이야기와 함께 말이죠. 안네에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그 직후 어머니와 언니와 함께 독일 서쪽 끝에 위치한 아헨으로 이사해 할머니와 함께 지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가족의 일을 돌보기 위해 프랑크푸르트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치가 유대인들에 대한 탄압을 시작하면서 점점 더 어려워졌던 일이었습니다. 머지않아 프랑크 가족이 고향으로 알고 있던 땅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고 여전히 그들에게 노골적으로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에서 사업을 시작하라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 오토 프랑크는 그 기회를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암스테르담으로 간 오토 프랑크는 그곳에 정착하는 독일계 유대인 난민 공동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리비에렌베르트 지역의 메르다 광장에서 가족이 살 집을 찾았습니다. 보다 자유로운 신념을 고수한 에디트와 오토는 자녀들을 네덜란드 국립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했고 안네는 근처의 6번째 몬테소리 학교에 다녔습니다. 몬테소리 교육법은 보다 형식적인 교수법이 아니라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흥미와 활동을 중시하는 교육 방식입니다. 몬테소리 교실은 직접 체험하는 학습과 실제 생활 기술의 개발에 중점을 두며 아이의 독립성을 키우는 동시에 성적이나 시험과 같은 전통적인 성취 기준을 지향하여 아이의 성장 과정을 평가합니다. 이 교육 방식은 독일에서 점점 더 억압받게 되었는데 나치 이념은 복종을 요구했고 이를 위해 새내기 필요했으며 독립적인 사고의 여지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안네에게 이상적인 교육 환경이었고 안네는 열정적인 학생임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오토가 회상하듯이 안네의 타고난 호기심 많은 성격이 때로는 골칫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회상하길 인용하자면 안네는 우리가 단둘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도 끊임없이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안네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녀를 떼어놓기가 꽤 힘들었습니다. 인용 끝. 처음에는 네덜란드어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안네와 마르고트는 곧 반 친구들과 유창하게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으로서
선생님들은 안내가 산수나 과학 같은 과목에는 자주 어려움을 겪는 반면 예술이나 음악처럼 좀 더 창의적인 과목들은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느 과목에서도 뛰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역사가 현대 세계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깊이 흥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점에서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부모 모두는 많은 독일계 유대인 학생들을 불안하게 할까봐 독일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논의를 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938년 1월 31일 네덜란드 왕실은 베아트릭스 공주의 탄생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전통에 따라 안네와 그녀의 반 친구들은 아니스 시아 설탕을 얹은 러스크를 대접받았습니다. 1930년대가 지나고 그녀가 나이가 들면서 그녀는 루츠 페터 실프라는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소년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사랑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를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미소를 지을 때마다 장난기 어린 반짝임이 눈에 비치는 소년이라고 묘사했는데 그녀는 그것이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그녀의 일기에서 그녀는 학교에서 집으로 함께 돌아오며 순수하게 손을 잡고 걷던 시절을 다정하게 회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이 히틀러와 그의 폭력배들의 박해를 피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제국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1930년대 내내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계속해서 확장되었고 결국 전쟁의 먹구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폴란드 침공과 나치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 열강 간의 적대 행위가 시작된 이후였습니다. 네덜란드는 1914년부터 1918년까지의 1차 세계대전 때처럼 전쟁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라며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네덜란드가 중립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네덜란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중립은 오로지 전쟁 방사자들, 특히 독일의 의지에 달려 있었고 독일이 이 작은 나라와 앞으로 몇 달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히틀러에게 네덜란드는 강력한 서방적들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로 여겨졌습니다. 네덜란드는 히틀러에게 영국을 상대로 해상전을 벌일 수 있는 해안 기지를 제공해 줄 수 있었고 동시에 프랑스를 공격하기 위한 우익거점 역할도 할 수 있었습니다. 벨기에 역시 중립을 선언했지만 독일 국방군이 벨기에를 통해 프랑스의 주요 방어선인 마지노선, 즉 널리 자랑됐지만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던 그 방어선을 우회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1940년 5월 10일 히틀러의 군대는 이른바 저지대 국가들을 공격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서방 연합국들을 완전히 놀라게 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원조를 약속했지만 그들 스스로 히틀러를 막으려는 노력은 벨기에에서는 황급히 조직된 후퇴로 무너졌고 네덜란드는 스스로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침공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독일 폭격기들이 로테르담시 상공을 윙윙거리며 날아다니기 시작했고 민간인들에게 치명적인 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로테르담 블리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5월 14일 하루에만 711명 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참상은 일주일 만에 거의 8만 5천 명 이 집을 잃게 만들었고 그 결과 피난민들이 도로변을 가득 메우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덜란드군의 이동도 방해받았고 그들은 사실상 상징적인 저항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네덜란드 지도부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고 5월 15일 네덜란드군은 무기를 내려놓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네덜란드 왕실은 영국으로 도피했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전쟁 기간 동안 비교적 안전한 캐나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덜란드가 너무 빨리 함락되어 국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실감할 겨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네덜란드에 거주 등록된 약 14만 명의 유대인들에게 특히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 중 약 6분의 1은 프랑크 가족처럼 독일에서 도망쳐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망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서쪽으로 따라온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사람들이었고 히틀러의 폭정에 의해 서유럽 전체가 집어삼켜지면서 그들에게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나치의 박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대략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 진실은 훨씬 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나치인 알토자이스 잉쿼르트를 점령된 네덜란드 지역의 제국 판무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국민들에게 나치의 의지를 강요하는데 그를 도운 사람은 한스 알빈 라우트로. 그는 네덜란드와 독일의 모든 치안 기관을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관리들이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각 담당 구역에서 모든 유대인 시민을 식별하기 위해 독일인들은
확인된 유대인 시민 한 명마다 현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네덜란드 유대인 지도자들은 곧 자신들에게 적용될 법률에 대해 협력하는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2단계에서 저항하면 오히려 더 가혹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스스로 대의를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1941년 2월 첫 번째 강제 수용소로의 강제 이송이 시작되자 이에 항의하는 총파업이 일어났습니다. 이 파업은 가혹하게 진압되었고 지도자들은 공산주의 선동가로 낙인 찍혀 결국 처형당했습니다. 네덜란드 유대인들의 이주로 인해 암스테르담의 유대인 인구가 급증했으며 독일군은 이들을 강제 수용소로 이송하기 전에 도시 내에 직결시켰습니다. 어린 안네 프랑크에게 나치 치하에서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비유대인 아이들과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유대인으로서 겪는 차별의 일부에 불과했으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1942년 이르자 오토는 가족을 네덜란드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희망은 당시 중립국이었던 미국으로 가는 것이었지만 1941년 12월 히틀러가 일본 동맹국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그의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제3제국과 워싱턴 간의 외교관계의 단절로 인해 모든 탈출 계획의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족이 체포되어 수용소로 추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오토는 결국 숨어 지낼 수밖에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오토는 자신의 사업장인 벨건에 은신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르고트가 추방 명령을 받았을 때 프랑크 가족은 계획을 서둘렀고 7월 6일에 그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줄 공간으로 이사했습니다. 프랑크 가족이 벨건으로 숨어들기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안느는 1942년 6월 12일 13번째 생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글을 쓸 수 있는 일기장이었습니다. 이 성장기 나이의 안느는 이미 나중에 작가가 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나치 점령하의 유대인에게 그런 직업의 미래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기장을 통해 그녀는 적어도 자신의 삶의 세부 사항을 기록할 수 있었고 그것이 언젠가 수많은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지 못했습니다. 일기장에 대한 그녀의 목표를 말하며 그녀의 첫 번째 기록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인용하자면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이렇게 털어놓은 적이 없다. 그리고 네가 나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 인용 끝. 그녀는 그 말을 계기로 삶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치의 공포에서 도망치는 유대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프랑크 가족과 함께 4명의 다른 유대인 헤르만과 아우구스테 판펠스 부부 그리고 그들의 아들 페터 그리고 프리츠 페퍼와 함께 별채에 숨어 지낸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안내가 일기를 쓰기 시작한 방식에서 또래들과 단절된 그녀에게 이 책이 친구를 대신하게 되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녀는 심지어 일기에 일종의 인격을 부여했고 거기서 키티라는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이 이름은 안내가 숨어들기 전에 읽기 시작했던 인기 소설 시리즈 유프테 훌의 등장인물에서 영감을 받아 그녀가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시시판 막스펠트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일기에는 많은 글이 키티에게 혹은 비슷한 표현으로 시작되어 안내가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키티만이 유일한 인격체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내의 풍부한 상상력 덕분에 그녀는 일기장에 편지를 쓰듯 여러 상상의 친구들을 만들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키티에게 쓴 편지 외에도 팝, 피엔, 코니, 루, 마리안, 에미 등 다른 이름들도 일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내는 일기에서 키티에게 편지 쓰는 것을 가장 즐겼다고 고백했습니다. 벨건에서의 생활은 어린 마음에 자극이 부족했습니다. 일상은 요리, 청소, 식사, 수면, 그리고 기본적인 유지 관리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안내에게 이것은 입구를 가린 책장이 다음에 열릴 때 더 이상 음식을 가져다주는 친절한 외부인의 얼굴이 아니라는 두려움이 없는 세상에 대한 상상력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게슈타포 장교의 어둡고 무심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안내는 키티라는 인물을 구체화하여 1942년 10월에 14살의 소녀로 만들고 그녀를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로 묘사했습니다. 안내는 그들과 함께 별채 밖 세상에서 지내는 이야기를 상상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걸 알았지만
잠깐이나마 그곳으로 도피할 수 있었습니다. 안내의 마음속에서 이것은 분명히 열악한 환경뿐만 아니라 때때로 감정까지도 견디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벨체에서 말이죠. 그 공간은 8명이 지내기엔 매우 부족했고 전쟁 장기화로 네덜란드 국민에 대한 제약이 심해져 외부 실내 인물로부터의 보급품도 자주 끊겼습니다. 그들 사이에 감정이 자주 격해지기도 했습니다. 단지 갇혀있다는 답답함과 언제, 만약 가능하다면 나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들은 감정을 표출하곤 했습니다. 안내가 사춘기로 접어드는 어려운 시기에 있었던 것도 상황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몸에 일어나는 변화와 함께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와 가까이 지내면서 안내는 반펠스 가족의 아들 페터와 잠시 연애를 하기도 했고 그로 인해 그녀는 루츠와 함께했던 더 순수하고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안내는 일기에 글을 많이 써서 일기장이 닫혀 결국 공책과 다른 종이까지 써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로 인해 1943년에 쓴 그녀의 많은 글들이 세월 속에 사라졌고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그해 12월부터 안내가 남긴 기록들에서 나중에 그녀의 글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별관에 숨어 지내던 안내는 주변 인물들을 바탕으로 한 등장인물들과 자신의 경험에서 영감을 받은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미 안내는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미래 세대에게 가르치며 경고할 필요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내는 별관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도 소설을 쓰려는 열망을 결코 잃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안내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 목표, 의견, 종교,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지만 다시 일어나지 않게 막을 수 있어요. 인용문 끝. 1944년 8월 1일 안내는 키티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점점 더 자주 충돌하게 된 것에 대해 불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마치 그룹의 말썽꾸러기 아이로 여겨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안내는 어머니와 자주 다투곤 했는데 이는 어린 10대 소녀들에게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프리츠 페퍼와 책상 사용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이로 인해 그녀의 소설에서 그의 캐릭터 이름을 알베르트 듀셀로 지었습니다. 듀셀이라는 성은 독일어로 바보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내 말을 믿어줘 라고 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나는 듣고 싶지만 잘 안 돼. 내가 조용하고 진지하면 다들 내가 연기한다고 생각해서 결국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어야 해. 그리고 내 가족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어. 내가 조용하면 아픈 게 아니냐고 생각하니까 아스피린이랑 진정제를 먹이고 내 목이랑 이마를 만져서 열이 있는지 확인하고 배변 상태를 물어보고 기분이 안 좋다고 나를 나무라지.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돼. 모두가 내 주위를 맴돌기 시작하면 짜증이 나고 그 다음엔 슬퍼지고 결국엔 내 마음을 뒤집어 놓게 돼. 나쁜 점은 숨기고 좋은 점만 드러내게 돼.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위해 계속 방법을 찾으려 해. 만약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없다면 안네 엠 프랑크 드림. 인용 끝. 이것이 안내가 남긴 마지막으로 알려진 글이었습니다. 3일 후 2년 만에 그들이 모두 두려워했던 날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